이 식판 사진 한 장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 점심때 식판을 받아드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드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봄 영국 정부가 무려 13년 만에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영국 아이들의 비만율이 도무지 잡히질 않았거든요. 튀김, 가공육,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가 학교 식판 위에 너무 자주 올라왔던 겁니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렇습니다. 2027년 9월부터 학교 급식에서 튀김류를 사실상 퇴출하고 케이크나 디저트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허용하고 가공육 사용도 대폭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개편안을 소개한 영국 데일리 메일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개편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콕 집어 언급한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데일리 메일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매일 균형 잡힌 밥과 국 여러 반찬, 그리고 김치를 함께 먹는다. 이 기사가 나가자 영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런 걸 먹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한국은 이걸 어떻게 매일 하는 거냐? 심지어 한국으로 AI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까지 달렸어요.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영국이 학교 급식 문제로 코리아를 교과서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선진국들 급식이 어떻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하나씩 살펴봐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급식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모난 냉동 피자, 밀가루 튀김옷을 두껍게 입힌 치킨 너깃, 흐물흐물한 감자튀김, 그리고 옆에 놓인 초콜릿 우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미국 공립학교의 흔한 점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방점을 찍어버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런처블 사태입니다. 런처블이 뭐냐면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미국 대형 식품 회사가 만드는 조립식 간편 도시락이에요. 얇은 크래커 몇 장, 얇게 썬 가공육 몇 조각, 가공 치즈, 그리고 사탕이나 초코 쿠키가 함께 들어있는 아이들 간식용 제품입니다. 원래 마트에서 파는 그런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2023년 미국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편입됩니다. 미국에서 무상 또는 저가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이 대략 2천만 명 규모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 식판 위에서 런처블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가 터진 건 2024년 4월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시판되는 런처블, 제품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납과 매우 높은 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에서 중금속 논란이 터져 나온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결국 2024년 11월 크래프트 하인즈가 학교 급식용 런처블을 자진 철수시킵니다. 이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의 급식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SNS에서 한국 초등학교 식판 사진을 보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겁니다. 밥, 국, 메인 요리, 밑반찬 두세 가지, 김치, 후식까지.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가 정확히 균형이 잡혀 있고 심지어 이걸 매일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미국 유튜브에는 한국 급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있고 댓글창은 부러움 반, 분노 반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저런 걸 못 먹느냐는 거죠. 유럽으로 눈을 돌려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학교 무상급식을 법제화한 나라예요. 1948년부터 전면 시행했으니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핀란드 사람들 사이에서도 급식 맛에 대한 불만이 꽤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공짜인 건 맞는데 매일 비슷비슷한 스튜와 감자, 호밀빵이 반복되니까 학생들이 지겨워하는 거죠. 프랑스는 어떨까요? 미식의 나라라고 하니까 학교 급식도 근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급식을 상당 부분 민간업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론상은 좋았어요. 시장 경쟁이 붙으면 품질이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업체들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원가를 최대한 낮췄고 그 결과 프랑스 급식의 평균적인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식의 나라라는 명성과 학교 급식 현실 사이의 간극이 꽤 큽니다. 일본은 어떨까? 사실 학교 급식이라는 제도 자체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무려 1889년부터니까 130년이 넘습니다. 일본은 급식을 그냥 배 채우는 시간으로 보지 않고 식육이라는 개념, 즉 먹는 것에 대한 교육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결이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배식하고 정리하는 문화도 잘 잡혀 있어요. 다만 일본은 지역별 자치를 강하게 두는 편이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밀한 기준까지는 촘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을 쭉 돌아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은 값싸고 위험하고, 핀란드는 무상이지만 맛이 아쉽고, 프랑스는 유명하지만 실속이 없고, 일본은 훌륭하지만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갖췄어요. 위생 철저하지, 영양 균형 잡혔지, 다양성 어마어마하지, 게다가 공짜지. 이 조합을 매일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나라는 사실상 지구상에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초중고 학생 517만 명이 매일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합니다. 실시율 99.9%. 사실상 전 학생이 매일 급식을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급식을 먹었을까? 사실 지금 40대 이상 어른들 중에는 학창시절 도시락 싸서 다니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국의 무상급식이 첫 발을 뗀 건 2001년 경기도 과천시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확산되다가 2010년대 초반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거치면서 전면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급식 실시 학교는 1981년 439개교였는데 지금은 12,000개가 넘는 학교로 확대됐고, 이용 학생은 16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무려 32배가 늘었어요. 이게 겨우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낸 나라가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한국 급식을 본 외국인들이 특히 충격을 받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미국의 한 유튜버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 급식 수준의 한 끼, 그러니까 밥의 메인 요리, 반찬 여러 개, 후식까지 포함된 한 끼를 미국 식당에서 사 먹으려면 팁과 세금까지 붙어서 $20가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계산에서는 $24, 우리 돈 3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이걸 학교에서 무상으로 먹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충격 포인트는 위생 시스템입니다. 조리 종사자들이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잔반 처리까지 매뉴얼대로 관리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식판을 들고 줄 서서 배식받고 다 먹은 뒤에는 잔반을 스스로 정리하는 광경. 우리한텐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부러움만 사고 끝날 줄 알았던 한국 급식이 이제는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K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확장 스토리입니다. 이 판을 이끌고 있는 3대 주자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예요. 먼저 업계 1등 삼성 웰스토리부터 볼게요. 이 회사가 진짜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2014년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그 다음 해에 베트남 북부 지역 1등 급식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베트남 전체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1등기에 올랐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급식 1등을 먹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삼성 웰스토리 해외 사업장의 상당수가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 완전히 외국 현지 기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이라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뚫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삼성 웰스토리가 유럽 진출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헝가리는 유럽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이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이채 있는 곳이거든요.
삼성 웰스토리는 2033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자는 아워홈입니다. 사실 한국 급식업체 중 해외의 문을 가장 먼저 연 개척자예요. 2010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국, 중국,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까지 5개 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이 재미있는 게 미국 법인에서 한식 메뉴를 내놓는 날에는 식당 이용자 수가 평소보다 50% 넘게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오늘 한식 나온대 하는 소문이 돌면 평소에 안 오던 사람들까지 줄을 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자는 현대그린푸드예요. 이 회사는 진출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미국, 중국, 멕시코에다가 UA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까지 무려 7가의 국에서 80개 안팎의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중동 공장 식당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한국 급식업체가 만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현대그린푸드의 해외 급식 매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만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세 회사의 해외 매출을 합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삼성 웰스토리 약 3,220억 원, 아워홈 약 2,170억 원, 현대그린푸드 약 1,150억 원, 세 회사만 합쳐도 이미 6천억 원을 훌쩍 넘겼고 2025년에는 7천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해외 매출일 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같은 나라들일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대기업들이 이 나라들의 대규모 공장을 세웠거든요.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이 됐고 멕시코에는 자동차와 가전 공장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력들의 식사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때 한국 급식 업체들이 공장을 따라 함께 들어간 겁니다. 이게 1단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공장 급식을 하다 보니까 현지 기업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회사 급식도 저렇게 해달라며 계약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웰스토리 해외 사업장의 다수가 아예 외국 현지 기업 대상입니다. 처음엔 한국 공장을 따라 나갔던 급식 업체가 이제는 현지 시장 자체를 파고들고 있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급식 업체를 이끌고 급식업체가 다시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아주 정교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외로 눈을 돌렸을까요?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유는 조금 씁쓸합니다. 바로 저출생입니다. 급식은 밥 먹을 사람이 많아야 성장하는 사업인데 학생 수가 줄고 회사원 수가 정체되면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커지기 어려워요.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새 먹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K푸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202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라면과 소스가 성장을 주도했고 이제 K푸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나란히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2025년 말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에서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정식 포함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김치를 권장한 사상 첫 사례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향후 5년간 미국 학교 급식과 군대 식단에 김치가 정식 메뉴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부 미국 학교에서는 김치 시식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예상 밖으로 뜨거웠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급식판 위에 한국 김치가 정식 메뉴로 오르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자랑스러운 이야기 같으시죠? K급식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절대로 빼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K급식,
그 화려한 식판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리 종사자님들과 영양사님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드는 그 식판, 그거 절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새벽부터 출근해서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씻고 다듬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분의 밥과 국과 반찬을 몇 시간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노동 환경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급식실은 공간이 좁고 대형 화구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고 튀기고 볶는 과정에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조리듐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좁은 공간에서 환기가 부족한 채로 이걸 몇 년, 몇십 년 흡입하면 폐에 심각한 손상이 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이에요.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021년 급식 조리사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이후 지난 4년간 213명 안팎기 산재를 신청해 178명 정도가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율이 83%를 넘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폐암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심지어 2025년 8월에는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주로 조리색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산재 인정이 영양사까지 확대된 상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영양사의 평균 월급이 대략 250만 원 초반, 조리사가 220만 원 중반대예요. 그 고된 노동 강도와 건강 위험, 그리고 방학 기간엔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조까지 감안하면 결코 넉넉하다고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 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이 너무 많다. 인력을 더 배치해달라. 환기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 그리고 이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K급식의 놀라운 위상, 이거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부터 뜨거운 불 앞에서 자기 건강까지 내어가며 수백, 수천 명의 한 끼를 만들어 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어떻게 학교 급식이냐며 놀라는 그 식판 위 한 조각 한 조각에 이분들의 땀과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K급식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화려한 메뉴가 아니라 그 메뉴를 묵묵히 만들어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던 학교 급식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4달러를 줘야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우리 학생들은 무상으로 먹고 있고, 미국 급식은 런처블 중금속 논란으로 밑바닥을 드러냈고, 영국은 자기 나라 급식을 뜯어고치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한국 급식 3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중동까지 진출해 매일 현지인들의 식탁에 한국식 급식을 올리고 있고, 해외 매출은 곧 1조 원을 넘볼 만큼 커지고 있어요. K푸드 수출 20조 원 시대라는 순풍까지 만나면서 저출생이라는 위기를 세계 시장이라는 기회로 바꿔낸 정말 영리한 반전이 지금